제3장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 덕 높고 거기에다 음흉한 짓을 하지 않는 사제는 한 마을의 신이다. 폴레리 80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산의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 덕분으로 건강한 몸과 강철 같은 성격을 지닌 베리에르 신부는 감옥, 자선병원 또는 빈민수용소조차도 마음이 내킬 때에는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파리에서 사제에게로 보내는 소개장을 가지고 온 아베르시가 마침 이 흥미진진한 조그만 도시에 닿은 것은 현명하게도 아침 6시였다. 즉시 그는 사제의 집을 방문했다. 귀족은 의원으로서 이 지방에서 가장 큰 대지주 라몰 후작이 보내온 편지를 읽고 셀랑 신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나이도 들었고 지방 사람들에게 호감도 사고 있네. 이윽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 무리들도 엉뚱한 짓은 하지 못할 거야. 곧 파리에서 온 신사 쪽으로 돌아앉아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게 다소간 위험은 있을 망정 훌륭한 행위를 하려는 기쁨으로 눈을 영롱하게 빛내면서 말했다. 자, 나와 함께 가세. 그러나 전옥이나 특히 빈민수용소의 감시인 앞에서는 주변의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 일체 비평 비슷한 말은 삼가게. 아베르시는 상대방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존경할 수 있는 사제를 따라서 그는 감옥과 고아원과 빈민수용소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의 질문을 시도해 보긴 했으나 수상한 답변을 받아도 전혀 비난 비슷한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 방문은 4-5시간 걸렸다. 사제는 점심 식사에 그를 초대했으나 아베르시는 편지를 써야 한다는 핑계로 사양했다. 그는 그토록 친절한 사람에게 그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3시경 두 사람은 빈민수용소의 방문을 끝내고 감옥으로 돌아왔다. 감옥엔 키가 6피트나 되는 밧장다리 거인 간수장이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천덕스러운 얼굴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주 추하게 보였다. 저 여보십시오 하고 그는 사제의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다. 함께 계시는 분은 아베르시 아니십니까? 그런데 실은 어제부터 명령이 내렸습니다. 지사님의 명령을 받은 현병이 밤중에 말을 몰고 와서 아베르시를 감옥 속에 들어가시도록 하면 안 된다는 엄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쇼. 나루시, 분명히 그렇소. 나와 함께 오신 이분은 아베르시가 틀림없소. 그런데 당신은 내가 밤이거나 낮이거나 내 마음이 내킬 때 내가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감옥에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 하고 난 간수는 몽둥이로 얻어맞을까봐 겁이 나서 말을 듣는 불독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신부님, 제게는 처자가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이 보고되면 목이 달아나고 맙니다. 이 직업 외에는 생활할 방도가 없습니다. 직업을 잃으면 곤란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요. 하고 사람 좋은 사제는 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만 처지가 이만저만 다르지가 않습니까요? 하고 간수장도
격한 의조로 말을 받았다. 신부님께서는 800리벌의 연수가 있고 골짜기 양지 바른 곳에 훌륭한 토지를 가지셨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요. 이러한 사실이 이틀 전서부터 그야말로 가지각색으로 설명이 붙고 과장되어서 이 조그만 도시 베르예르에 온갖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 사건은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레날 씨와 부인 간의 사소한 대화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날 아침 그는 빈민수용소장 발르노 씨를 대동하고 사제의 집을 방문하여 아주 못마땅하다는 뜻을 표명하고 온 것이다. 아무도 셀랑 신부를 옹호해 주지 않아 그는 그들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는 느낌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80살이나 돼서 사제직을 내놓는 세 번째의 사람이 되는군요. 이 도시에 온 지 55해. 주민들은 거의 전부 내가 세례를 해 주었습니다. 이 도시도 내가 왔을 때에는 한낱 큰 마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리였죠. 나는 매일처럼 젊은 사람들의 결혼 주례를 쓰고 있지만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옛날 내 앞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었지요. 베리에르는 나의 가정과도 같습니다. 저 손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파리에서 온 사람은 자유주의자일지도 모른다. 이 사람이 이 지방의 가난한 사람과 죄수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이란 말인가. 레날 씨의 비난, 특히 빈민 수용소장 발르노 씨의 비난이 한층 더 격렬해졌기 때문에 늙은 사제는 끝내 분에 못 이겨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좋습니다. 나를 사제 자리에서 내쫓으십시오. 그러나 나는 사제직을 내놓더라도 역시 이 도시에서 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48년 전에 나는 연수 800리브르의 논밭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수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모으는 따위의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제직을 잃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도 조금도 겁나지 않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이겠죠. 레날 씨는 내외간에 의족해 지내는 터였다. 그러나 부인이 그 파리에서 오신 분이 죄수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끼칠 수 있겠어요? 하고 조심조심 되풀이해서 말했을 때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서 아주 화를 불끈 내려고 했다. 그때 부인이 비명을 올렸다. 둘째 아이가 막 돌 담장 난간 위에 올라간 참이었다. 그 담장 난간은 바깥쪽의 포도밭에서 20피트 이상이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소리쳐 아이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떨어지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부인은 소리칠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아이도 자기의 용감한 행동에 우쭐한 마음은 있었지만 문득 본 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어서 산책길로 뛰어내려 어머니 쪽으로 달려왔다. 아이는 몹시 야단을 맞았다. 이 조그만 사건이 화제를 바꾸게 만들었다. 나는 꼭 제재소 집의 아들 소래를 우리 집에 데려다 두었으면 하오. 하고 레날 씨는 말했다. 저 아이들도 이젠 우리 힘으론 감당하기 어렵게 됐으니 소래에게 감독시킵시다. 한 사람 구실을 단단히 하는 젊은 신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나이요. 라틴어도 능통해서 아이들에게 실력을 길러줄 것이 틀림없소. 사제도 착실한 사나이라고 말합디다. 300프랑 주고 식비는 우리들이 부담합시다. 단지 사상 방면에서 나도
조금 의문을 품고 있어. 왜냐하면 그는 사촌이라면서 소래의 집에 얹혀있던 그 래종 도네로 훈장을 탄 늙은 군의관의 귀염을 받았으니까. 그는 틀림없이 자유주의자들의 정탐군이었을 거요. 산간지대의 공기가 천식병에 좋다느니 뭐니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 이탈리아 전쟁 때는 보나바르테의 부하로 모든 싸움에 종군했지만 그런 주제에 재정 문제가 일어나자 반대 서명을 한 모양이요. 그 자유주의자가 소렐에게 라틴어를 가르쳐 주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숱한 책을 주었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그 제재소 집 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붙여주려고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소. 그런데 사제가, 그러니까 평생 등지게 된 그 소동이 있기 꼭 하루 전이었지만 소렐은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3년 전서부터 신학을 배우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소. 그러고 보면 그는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라틴어 학자란 말이요. 레날 씨는 눈치를 살피듯 아래쪽을 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발르노 씨는 요즘 번에 사륜 마차를 끌게 할 노르망디 종의 말을 2마리 사들여 코가 높아졌지만 그는 아직 아이들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주지는 않았거든. 참 그분이 그 사람을 가로챌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당신은 내 생각에 찬성해 주는구려. 자, 이제 결정됐소. 레날 씨는 방금 부인이 좋은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 감사의 미소를 띄우면서 말했다. 어머나 당신도 정말 성급하셔라. 나에게는 결단력이 있소. 사제에게도 그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었지만 숨겨도 소용없지. 이 도시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자유주의자들 뿐이거든. 포목상들도 모두 나를 시기하고 있어. 틀림없는 일이요. 그 중에는 벼락 부자도 들어있지. 그렇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 레날 씨의 도련님들이 가정교사의 인솔 아래 산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소. 그들도 생각이 좀 달라질 거요. 내 할아버님도 어릴 때 가정교사가 있었다고 곧잘 말씀하시곤 했소. 비용은 100에끼 들겠지만 그 점의 돈은 우리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돈으로 보아야 할 거요. 이 성급한 결심을 듣고 난 레날 부인은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 부인은 키가 크고 늘씬하여 이 산간지대의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 지방의 미녀였다. 몸맵시는 어딘가 청초하고 싱싱함이 서려 있었다. 파리 사람들이 보면 천진하고 팔팔한 그 순진스러운 아름다움에는 어느 정도 육감적인 것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자기가 그렇게 남자들의 눈길을 끄는 점을 가졌다는 것을 알면 아마 민망해 했을 것이다. 멋을 부리려 한다거나 뽐내려 하는 티는 전혀 없었다. 돈 많은 빈민수용소장 발르노 씨가 그녀에게 접근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그 일은 부인의 정조를 더 한층 빛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발르노 씨는 혈색 좋은 얼굴에 검은 수염을 멋지게 기른 건장한 체격의 사나이로서 그 지방에서는 미남자로 통하는 거칠고 배짱 좋고 떠들썩한 무리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아주 성격이 거칠은 것 같지만 실은 정말로 내성적인 레날 부인은 특히 발르노 씨의 늘 부산스러운 거동과 큰 목소리를 싫어했다. 벨레르시의 시민들이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자기 가문을 내걸고 뽐내는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부인 자신은 전혀 그런 마음이라고는 없었지만 시내의 사람들이 차차 자기 집과 멀어지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다. 분명히 말한다면 남편에 대해서 전혀 수단을 쓸 줄 몰라 파리나 부장송제의 예쁜 모자를 사 받을 좋은 기회를 언제나 쉽사리 놓쳐버리기 때문에 부인은 시내의 부인들로부터 어리석은 여자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홀로 자기 집의 아름다운 정원을 마음 내키는 대로 거닐고 있기는 하면 전혀 불만이 없었다. 세상 물이 들지 않는 그녀는 남편을 헐뜯거나 남편을 싫어하는 따위의 건방진 마음은 단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었다. 분명히 의식하여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부부간의 그 이상 정다운 사귐이란 있을 수 없다고 여겼다. 그녀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걱정할 때의 남편을 가장 좋아했다. 레날 씨는 장남을 군인으로, 차남을 법관으로, 삼남을 성직자로 만들 작정이었다. 요컨대 그녀는 자기의 남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나이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부인의 판단은 옳았다. 베리에르 시장은 제사로 통했고 특히 백부로부터 물려받은 능숙한 기지로 소문이 자자했던 것이다. 백부인 늙은 레날 대위는 대혁명 전에 오를레앙 공의 보병연대에 근무한 일이 있는 관계로 파리에 나가면 공의 살롱에 드나들 수 있었다. 그 살롱에서 그는 몽떼송 부인, 유명한 장리스 부인 및 빨레루알레알의 개축자인 디크레시 등을 만났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물들이 레날 씨가 얘기하는 일화에 뻔질나게 등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얘기하기에 힘이 드는 이런 추억담을 짓거리는 것도 점점 귀찮게 여겨졌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는 오를레앙 집안에 대한 얘기는 여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에 담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금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를 빼놓고는 아주 예의 바른 시장님이었으므로 베리에르에서 어뜸가는 귀족적 인물로 통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